자, 97조 감사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법리적으로 뭐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많이, 단순 암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직무감찰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대통령 소속하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보면 직무는 독립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무를 독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소속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소속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은 있는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대통령 소속하에, 그러나 감사원법에는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조 이러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원장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법에. 그 다음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4년 1차연에서 중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위원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지위죠. 거의 차관급 대우를 받을 겁니다. 아마 일반 차관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위원도 하시고 감사원장도 하시고 나중에 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을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본다. 대통령에도 보고하고 차년도 그 다음에 국회에도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조 이제 감사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감사위원회 자격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8페이지 98조의 위원편에 있는 감사원법 있죠. 여기서 사항, 자 감사원이 독립한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무원의 감찰은 제외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여기까지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 법원 101조 사법권은 법관이 속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우리 이제 판사들이죠. 그 다음에 2항에서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우리 헌법에서 신급제도 3심제로 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2심제로 하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적어도 하나의 신급을 요구할 권리이며 신급제도가 몇 개의 신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성권. 그러니까 헌법에 3심제로 하라, 2심제로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각급 법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석상으로 2심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근데 지금 현재는 각급 법원을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3심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조. 대법원엔 부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는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서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이 있죠. 그 다음에 대법관 아닌 법관도 있습니다. 재판연구관, 이제 법관 중에서 또 상당히 유능한 사람을 재판연구관 대법원에서 받아가지고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거 법관의 양심, 이거는 직업적인 양심이죠. 내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역시 대법관마저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건 안 되죠.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자, 법원조직법 70페이지 법원조직법에 보면 이 대법관의 수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요. 다른 헌법재판관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 대법관만큼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법률로 정할 수가 있어요. 대법관은. 근데 지금 현재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가 없다. 6년.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도 특이해요. 원래 아까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다 감사원장이나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중임할 수 없어요. 일종의 단임제죠. 임기는 6년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대법원장. 근데 대법관은 임기 6년인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할 수가. 대법원장은 연임할 수가 있게. 이것도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법관이 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그러면 아니 거의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을 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 10년씩 그 연임을 하는 거예요. 10년 하고 연임하고 또 10년 하고 연임하고 이렇게 해서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관의 정년은 법률을 정한다. 우리가 법관을 종신제로 할 수 있느냐?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우리는 정년제가 헌법 사항이에요. 법관의 정년제.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처럼 법관을 종신제로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관의 정년은 오른편에 보시면은 그 3항에 있죠. 법원조직법 3 보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 그다음에 일반 판사는 65세. 판사는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 법관은 신분 보장이 엄격합니다. 법관은 신분 보장이. 그래서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징계 처분에 의해서는요 정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검사마저도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은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나 파면할 수 있는데 법관은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파면을 탄핵이나 금고 이상 이거밖에. 그래서 징계 처분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임성근 법관에 대해서 탄핵 사건이 있었죠. 헌법에.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볼 때 법관이 너무 엄격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면시키려면 결국 탄핵 수단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항에서 법관이 중대한 심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률이 정한 바에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심신장애, 법관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다 제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점을 재판의 전제가 된 것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법률은 헌법재판소에다 제청만 해야 되지만 명령, 규칙, 처분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이 말은 각급 법원이 다 심사할 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신급제도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에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짧은 문구에 전심 절차, 그러니까 재판의 전심 절차라서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 심판은
전심 절차이지 종심이 되면 안 돼요. 끝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전심 절차로서.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유언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그래서 전심 절차여야지 종심 절차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야 돼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불리하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정했을 때 그게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는 규칙을 제정한다. 대법원도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규칙 제정권이 있는데 이 규칙 제정권에 의해서 대법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와 판결은. 근데 심리는 안전보장, 안녕질서의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야 염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이런 데 볼 때 이게 뭐 나가라, 방청객은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청객은 나가라 이런 경우. 그런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개 재판을 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장에서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판결은 언제든지 공개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심리와 판결을 단서는 심리만 있는 거지 판결은 언제든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판결은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0조 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지 꼭 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그 다음에 2항에서 그러나 상고심,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군사법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사법원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그 특별법원으로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0조에서 군사법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사항에서 비상경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초병초소 유독 음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심을 할 수 있다. 원래 재판은 단심이 아니죠. 우리 지금 3심제가 원칙이죠. 근데 비상경하에서 군사재판 중에서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심제로 할 수가 있단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사형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서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이렇게 있는데 27조 사항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27조 사항에서는 군용물도 있는데 여기서는 군용물은 없어요. 군용 27조 사항. 그래서 여기하고 27조 사항하고 항상 그 애매적으로 애외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용물에 제한 제는 27조 사항에는 있는데 요 110조 사항에는 없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그래서 명수가 나와 있죠.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대법관들은 명수가 없다겠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9명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리고 법관의 자격을 가졌다. 이 법관의 자격은 꼭 법관이라는 게 아니에요. 법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게 아니라 법관의 자격. 저 같은 사람도 법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법관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한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러면은 자격 요건이 됩니다. 법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 그러니까 333이에요. 9명 중에서 3인은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기가 지명하고 자기가 임명하는 거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3이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은 전부 다 대통령이 한다. 그 다음에 4. 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소장이죠. 국회의 동의를 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못하느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임명한다. 그거는 아까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정한다. 그거 똑같이 보면 돼요.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이 통과가 되면 행정각부의 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헌법소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꼭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관례적으로 재판관 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아예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의 그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정은 아무튼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좀 특이합니다. 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는 사고,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을 갔다든가 병이 있다든가 이런 때는 임명일자 순으로. 근데 고리되거나 1월 이상의 사고, 고리되거나 1월 이상, 재판은 계속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이상의 사고가 있을 때는 재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 회의에서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를 선출합니다.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보니까 이 고리되거나 1월 이상의 사고가 있는 경우는 재판관 회의에서 제일 선임자를 다 하더라고요. 서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서로 내가 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다 제가 아는 한 선임자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직무 대행으로, 권한 대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정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2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어요.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안 되죠. 정당 가입하거나 정치적 중임이 있기 때문에. 역시 판사하고 똑같게 법관하고 똑같게 사망해서 재판관도 탄핵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재판관의 정년도 아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처럼 이 급이 같아요. 대법관하고 급이 같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70세.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유연 결정, 우리가 법률의 유연 결정, 그 다음에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 다음에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이거 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재판관이 9명이죠. 설령 9명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연 결정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5명 가지고 안 돼요. 저도 5명으로 유연 결정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열받죠. 제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5명이 제 생각과 똑같게 유연 결정인데 4명이 합헌이에요. 근데 안 돼요. 원래 다수결로 하면은 유연 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유연 결정을 받은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쓰라리더라고요. 5명 5대4로 5명이 유연인데 4명이 합헌 결정해가지고 패소했을 때 합헌 결정이 났을 때 그 쓰라리면 말로 못하면 이 저문이 원망스럽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그러니까 유연 결정에 신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7명. 근데 7명이 심리하건 8명이 심리하건 9명이 심리하건 무조건 요 113조 1항에 해당될 때는 6인 이상의 유연 결정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이 구두변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탄정권으로 구탄정권 이렇게 구두변론이라는 거는 이 구두변론이라는 건 탄핵, 그 다음에 정당해산, 권한쟁의 이건 구두변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다른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어떠냐? 이거는 서면심리. 그래서 서면을 하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과 서있어, 헌법소원. 이렇게 그냥 구탄정권은 저희 가서 서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구두변론 하는 것과 서면심리 하는 것. 근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공개변론을 합니다. 그 2항에,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리와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공개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에 있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낙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낙태는 헌법 소원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 뭐 이번에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헌법 소원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개 변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공개 변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3조 2항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규칙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규칙은 법규 명령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 7장 선거관리 114조 선거관리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관한 사무도 처리합니다. 근데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선거 몇 번 없죠. 국민투표는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선거 별로 없어요. 안 한 해도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5년 만에 한 번 하고 국회의원 선거 4년 만에 한 번 하고 물론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선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할 일 없이 노느냐. 평소에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편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선거관리위원회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웰빙이 가능한 게 이 선거관리. 그 다음에 2항에서 중앙선관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여기도 333이에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데 75페이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75페이지에서 우리 111조 2항과 구별해 보세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근데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장과 333은 똑같아요. 그 선출의 루트는 똑같은데 임명은 헌법재판관은 9명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명장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선출하면 끝.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끝.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기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114조 2항에서 보면은 위원장은 왜 그러겠어요?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하고 9명을 전부 대통령 임명하고 그럼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자기들끼리 호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호선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까지 거의 다 저기를 했었어요.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중에서 대법관을 한 명 중앙선관위에 지명을 해요. 대법원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호선할 때 대부분 그 관례상으로 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그랬었는데 위원회 임기는 6년입니다.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 그냥 임기는 6년이다. 뭐 중임할 수 없다든가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한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위원도 역시 정치적 중립성은 신분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이나 법관하고 헌법재판관처럼 똑같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선고 이야기는 파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이런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다른 규칙 제정권하고 다르게 두 가지로 구별해 놨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에. 그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법률과 법규명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에 관한 규율, 정당 사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내부 규율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율룰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법령, 법령의 령, 그 다음에 선거관리 선, 그 다음에 법률의 율, 내부 규율, 이렇게 율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꿔서 내기도 해요. 법률에 저촉되지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율룰로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다음 115조 각급 선거관리원회. 각급 선거관리도 지금 헌법에 나와 있죠.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 관계 행정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원회. 지금 우리가 시군구, 뭐 읍면 동구가 선거관리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원래 지시란 거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죠. 이 조문 때문에 선거관리원회가 최소한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이 야 기분 나쁘다.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지시를 하냐. 그럴까 봐서 2항에서 아예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예 의무로 해놨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하여야 한다지 뭐 이 조문이 없으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아예 헌법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116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 선거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116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게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에 관한 비용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선거 공영제에 입각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거 상세하게 규정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는 중요한 조문들, 제가 이제 소위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속법률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조문, 제가 정리해놓은 조문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자세한 요까지 다 설명을 해버리면 기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에 관한 규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또 이게 법률 유보 원칙에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법률에서 명령으로 유임했을 때, 근데 법률에서 절해로 유임한 것도 똑같아요. 절해도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포괄 임금제 원칙은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게 어딨냐면요. 오른편에 네 번째. 절해 재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 결국 아무리 그 수준이 낮건 높건 간에 이 지방의회는 우리가 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뽑거든요. 그 사람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원칙을 포괄 유임금제 원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임해도 됩니다. 이게 법규명령으로 유임할 때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유임할 때는 포괄 임금제 원칙이 준수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절해로 유임할 때는 포괄 유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반드시 의회를 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거. 자, 의원선거. 반드시 지방의원은 선거를 해야 되겠죠. 지방의원선거.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 여기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는 지자체장의 선거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도 선임 방법이라 했기 때문에 선거로 할 수도 있고 임명제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원은 선거를 해야 돼요. 의원 선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방의원 선거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는데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죠. 그냥 사실 뭐 최근 그 전에 판례에 비하면 최근인데 2016년에 지자체장의 선거권도 기본권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그 다음에 오른편에 역시 지방자치법 그 중요한 조문들 지방자치법에서 제가 중요한 조문들을 쭉 이렇게 빼놨거든요. 예컨대 그 라의 53에 보면 정례 지방의회 53조 보면
53조 1항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를 개최한다. 매년 2회. 이게 국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회를 볼 때는요, 항상 국회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는 정기회가 한 번이잖아요. 9월 1 1일 하는 거. 근데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를 개최한다. 이런 차이점들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의 밥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헌한다는데 국회는 4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숫자가 훨씬 적어요.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지방의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47조, 헌법 47조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38페이지, 그 다음에 의사 정족수도 이게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出석으로 개의한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5분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 때는 그 38페이지에 국회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하고 쭉 비교를 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번에 보면은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 이거는 헌법 53조의 법률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하고 쭉 비교를 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53조, 그러니까 43페이지에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지자체장의 어떤 조례라든가 조례에 대한 거부권,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서로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9조 제9장 경제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이런 자본주의의 실패 문제가, 시장의 실패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선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건이 그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이걸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국가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기업들의 횡포,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래서 규제와 제정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경제 민주화, 우리가 대통령 선거만 되면 경제 민주화인데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넓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대원칙은 119조 1항이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시장 경제 질서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0조, 그 광물, 기타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인 정한 바에 의해서 특허할 수 있다. 특허권을 주는 거죠. 특허권은 뭐 광산 특허권을 준다든가 이런 거. 수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경제 질서는요, 상당히 조문들이 자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헌법에 수력이 나와 있느냐? 있습니다. 수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국토개발 계획이라든가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경자유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가 밭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사람이 농사도 안 짓는데 저 지방에 있는 논을 산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다 노력해야 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소작은 수탈이 목적이었죠. 원래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소작의 피해가 심각했죠. 사실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까지도 소작이 심각했는데 헌법에는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 분명히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2항에 보면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 법률에 정해져 있는 임대차와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 이거 조문은 소작제도는 다른데, 소작은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거를 뭐 헌법 규정에 있는 것처럼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소작제도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균형 있는 이용 있는 개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국토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조문들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 효율,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특히 토지재산권 같은 경우는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이 국토, 우리 헌법에도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넓은 그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조가 근거가 돼요. 이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광범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에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부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우리 국가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농업 어업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낙후돼 있죠, 농업 어업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보호 육성하고 개발도 종합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항에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 경제도 육성해야 돼요. 우리 이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 경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지금은 좀 그래도 저쪽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영남 지역에 비해서 충청이나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열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남에 맞춰서 여기 충청이나 호남도 개발하자,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 이런 것들이 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 중소기업도 보호 육성해야 돼요. 국가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래서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보호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농수산물의 수급 개념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여야 농산물의 수급 개념. 우리 뭐 배추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관여를 합니다. 뭐 무값이 갑자기 김장철 앞두고 무값이 올랐다. 이런 것들. 수급 균형에도 가격 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통구조. 이런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 유통구조에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까지도 국가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안정까지도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이것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자조조직의 육성. 그래서 우리 농협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이런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이 국가가 자조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질서 규정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가가 이런 그 시장 경제 개입 규제와 조정을 많이 하도록 아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인 헌법학자들은 이런 경제질서 규정이 사실 시장 경제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규정을 해놔도 우리나라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더욱더 국가가 개입과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헌법에는 분명히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을 정해서 소비자 보호운동. 아주 특이하게 소비자 권리가 아니라 보호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권리를 아니라 소비자 보호운동. 근데 이게 하나의 소비자 권리의 근거 규정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운동, 이게 전두환 헌법에서 들어온 건데 1980년 전두환이 워낙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육사 다닐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 운동으로 해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5조 대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을 대무역을 육성해야 됩니다. 대무역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 통제 관리할 수 없다. 이게 얼핏 보면요, 사형기업에 대한 보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해서 하면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요. 이것도 거의 시장 경제 질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굉장히 힘든 좀 특이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국방상 만약에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를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고 이정의 경영 통제 관리를 국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것도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지금 경제 질서가 굉장히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대원칙은 119조 1항입니다. 항상 대원칙은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요 IT 강국이에요. 왜? 이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결국 사람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인력의 개발. 우리는 인적 자원이 우수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력의 개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국가는 국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표준제도, 국가 표준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키 물어볼 때 센티미터로 물어보죠. 몸무게 물어볼 때 킬로그램으로 물어보죠. 근데 미국 어때요? 파운드로 쓰죠. 몇 파운드. 그 다음에 우리 거리 할 때도 어때요? 거리 할 때 몇 미터냐인데 야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쓰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위헌입니다. 위헌. 우리나라에서 쓰면은 우리는 센티미터라든가 미터, 그 다음에 그램, 킬로그램으로 표준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미국은 먹었다고 해서 야, 너 몇 파운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거는 위헌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준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해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요게 아까 우리 66페이지였는데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지 명칭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데 이건 66페이지에서 이미 봤습니다. 표로 정리하는데 다른 자문회의는 다 명칭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냥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명칭이 없습니다. 법률상에 지금 명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명칭을 정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권마다 이 정권이 바뀔 때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임의기관이고요. 이거는 66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표에서.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인데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한한다. 그래서 루트가 두 가지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5년 단임제죠. 근데 단임제를 계속해서 단임제가 문제가 많다.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년 중임제로 바꿀 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4년 중임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에 못 나옵니다. 단임제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저기 내가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바꿀 수는 있어요. 4년 중임제로. 근데 어때요? 본인은 못 나옵니다. 본인은 이미 5년 단임제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 5년 단임제가 안 바뀌는 이유가 이 조문 때문에 그래요. 개정 제한. 왜냐면은 헌법 개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바꿨다? 근데 자기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시도했다가 이 반대파들이 무슨 4년 중임제냐 이렇게 반대하면 안 해버려요. 그냥 안 해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헌법학자들에 물어보니까 4년 중임제가 더 좋다더라.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4년 중임제 이렇게 하는데, 야, 생각해보면은 내가 죽 써가지고 이거 이재명 주는 거 아니냐, 또는 죽 써가지고 뭐 누구 국민의힘에서 누가 유력할까요? 아무튼 뭐 안철수 주는 거 아니냐, 오세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없다. 만약에 효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을 하면서 나도 중임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헌이에요. 그건 안 돼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다음 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에. 이 날짜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고를 해야 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그 다음에 130조를 보면은 1항에 국회는 헌법 개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의결을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60일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그 헌법 개정은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중함은 오른편에 기명투표. 헌법 개정을 하면 역사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상한 헌법 개정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어떤 기본 원리를 침해한다, 파탄낸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하라고 역사적인 책임을 제기해서 기명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130조 국회 의견은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국민투표. 이때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3항에서 찬성을 얻을 때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데 대통령 의의를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민이 확정할 때 이때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되고 대통령 의의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날짜 있죠. 20일간 공고하고 60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30일 내에 국민투표한다. 이거 날짜가 굉장히 헷갈거든요. 그래서 6개월 3투합할 때 3투. 그래서 6개월 3투.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3투합을 특히 기억하시면 6개월 3투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날짜가 20일인지 60일인지 30일인지 그리고 바꿔가지고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3투, 3투합 작용할 때 3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보면은 우리 헌법의 효력일을 부칙에서 따로 정해놨어요.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효력 시기를 명시를 아예 그냥 부칙에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보면은 87년 10월 29일 날 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즉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가지고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해놨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시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게 다 수업을 다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1편 강의하고 이번 2편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헌법 조문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헌법 조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고 기억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줄어들어요.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에 들어가시면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이렇게 하시면은 헌법 조문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특히 5급 공채 헌법은 헌법 조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3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속 법률까지 합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도 됩니다.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 조문 문제 같은 경우 특히 5급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헌법 조문을 헌법 조문과 직결된 부속 법률 제4개 최소한 전문 정리에 있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 조문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틀리면은 다른 뭐 7급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은 몇 문제 틀려버리면 합격이 날아가거든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혹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강의 들었을 때는 헌법 조문에서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그거는 뭐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그건 당나가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2편 통치구조를 봤는데 기본권 편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권 편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료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 위일비사 한림법학원에서 무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진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헌법 조문을 틀려가지고 헌법과 직결된 부속법률을 틀려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제가 2회 동안 2일간 무료 강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습득을 못 해가지고 뭐 틀려서 시험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